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종실록 제8부 태종의 쪼잔한 복수 신덕 왕후의 수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408년 5월 14일 태조는 건한릉의 신하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비록 태종은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부친인 태조와 정말 치열한 정치투쟁으로 아주 앙숙 중에 앙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진짜 전생의 원수지간이 현생의 부자지간이 된다는 말처럼 정말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러나 태종은 함흥차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효를 강조하는 성리학 국가답게 부친에 대한 효를 다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태조가 고려의 무장 시절에 사용했던 전어도를 태종이 다시 제작했다라는 거였어요. 자, 전어도란 무엇이냐? 자, 전어도.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저 칼인데요. 전어도는 길이가 무려 147c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의 장검이에요. 근데 보면은 칼자루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요. 도신보다는 짧긴 하지만 거의 도신의 절반 정도 크기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길다란 칼자루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어도의 손잡이는 상어 가죽으로 감쌌고 머리 부분, 그 칼자루 끝에 있는 머리 부분은 용머리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의 끝부분은 얼핏 보면은 저거 역날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날검이 아니고 검의 끝부분은 양날로 처리한 일종의 의사도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형태를 의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검의 끝부분을 양날로 처리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배기에 유리한 검이잖아요. 하지만 끝부분은 양날로 처리함으로써 찌르기에도 동시에 유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해요. 자, 전어도는 태조가 고려의 무장이던 시절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길이로 보건대 이거는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지휘용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어쩌면 실전용으로 썼을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성계가 보통 이제 말을 타고서 달리면서 활 쏘고 이런 거 잘했던 장수잖아요. 말위에서 저거 휘두른다는 게 아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고려 말 우리 조상님들 체격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자기 키하고 비슷한 크기의 칼인데 못 쓰란 법도 없지만 과연 마상에서 저거를 갖다 자유자재로 쓰는 용도로 전투용으로 썼을까? 뭐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실전용이라기보다는 지형에 가깝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이 전어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과거 태조가 부친인 이자춘의 장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명당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이는 두 승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스승이 제자한테 한쪽 편에 있는 동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곳이 왕이 날 자리라는 거 혹시 알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때마침 태조의 종이 지나가다 이거를 엿듣고 달려와서 태조한테 바로 고했다라는 거죠. 자, 이에 태조는 급히 말을 타고 달려 함관령 밑에서 두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두 승려가 누구였냐 하면요. 그 중에서 이제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옹대사였고, 제자가 다름 아닌 무학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하고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태조가 이들에게 부친의 장지를 자기가 찾고 있는데, 어디가 명당 자리가 될 만하냐,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나옹대사는 입을 굳게 닫고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요 동산이 왕이 날 자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듣고서 왔구나라고 짐작을 하고서 안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무학대사가 스승 몰래 은밀하게 태조에게 명당 자리를 결국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태조하고 인연이 깊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태조가 즉시 그곳으로 가서 땅을 파봤는데 그 명당 자리를 알려준 자리에서 땅을 파보니까 칼이 한 자루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전어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조가 부친의 장지를 정하는 내용이 연려실기술인 야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야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조가 장사 때 태조가 함흥에 있으면서 길지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환조가 이자춘이죠. 마침 길가에서 스승과 제자 두 중이 쉬면서 스승이 제자 중에게 동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곳에 왕이 날 땅이 있는데 너도 아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산이 세 갈래로 내려온 것 중 가운데 남맥인 짧은 산기슭이 정열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풍수지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였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 비유하면은 두 손을 쓰는데 오른손이 기묘한 것 같이 오른편 산기슭이 진열이다 하였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대요. 이어서 보면은 얘기하는 것은 마침 태조의 집 종이 엿듣고 달려와서 태조께 아뢰니 태조가 말을 재촉하여 따라가 함감령 밑에서 두 중을 만나 매우 간절히 청하여 드디어 함께 와서 지성으로 절하며 청하여 그 장지를 얻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북로 능정지에 나와 있는 기록을 연례시기술에서 소개를 한 건데, 근데 연례시기술에서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오산설림이라는 그런 기록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대요.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두 중 가운데 나이 많은 이는 나옹이라는 대사였고, 나이 적은 이가 바로 무학대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설화에 따르면은 스승이었던 나옹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무학대사가 은밀하게 알려졌다. 하여튼 뭐 버전은 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태조가 부친의 장지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전어도를 득템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전어도는 태조의 손에 들어가는 과정도 범상치 않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도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우왕을 참수할 때 왕씨들이 용의 일족이라 어떤 무기도 통하지 않자 태조가 직접 이 전어도로 베어 주겠다는 일화도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일화는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왕은 왕씨가 아니라며 그래서 죽였는데 우왕이 왕씨라 가지고 용의 비늘이 있어서 무기가 안 통해가지고 전어도로 죽였다 이런 모순적인 설화가 어딨어요. 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설화도 있고 우왕이 죽은 이후에 우왕이 보유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 왕실의 명검이었죠. 사진 참사검이 태조 집안에 저주를 내리자 태조가 이를 막기 위해 무학대사의 조언대로 전어도를 사진 참사검 옆에 꽂아뒀다라고 해요. 자 이후 두 칼은 3일 동안 서로 싸우다가 끝내 동기어진했는데 자폭을 한 거죠. 사진 참사검은 금이 가고 전어도는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진 참사검이 판정승을 거둔 거죠. 이에 무학대사가 파손된 사진 참사검과 전어도를 거두어서 갔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사진 참사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고 금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저주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조선 왕조는 사진, 여기서 말하는 진이 그 자축인묘 진서음이 할 때 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 참사검은 용을 상징하는 칼인데 용의 맞수로 옛날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범, 호랑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의 기운을 담은 사인 참사검, 여기서 인이 자축인묘할 때 그 인, 호랑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참사검을 주기적으로 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종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헌부가 아뢰기를 사인검은 여기서 말하는 사인검이 사인 참사검을 말하는 거예요. 사인검은 전례에 따라서 만든다고는 하나 다만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것으로 좌도에 관계되니 참으로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이 같은 흉년을 당하여 공사의 공장이를 많이 모아 여러 달 동안 다듬어 만듦으로 참으로 낭비가 많으니 무익한 것을 만들어 유익한 것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빨리 이를 멈추라고 명하소서.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인검을 제조하는 것은 조선 왕실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고, 사실 조선의 신료들은 이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쓰잘데기 없는 거 저거 미신 아니냐, 결국에는. 저거 만드는데 저렇게 많은 기술력과 철을 갖다 소비를 해도 되는 거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종이 뭐라고 답하냐? 사인검의 일은 당초에 조정 때부터 인년에 만드는 것이 전례이므로 만들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검은 정말 조선 왕조가 시작된 다음부터 인년, 인자가 들어가는 년마다 계속 이제 제작해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스러운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흉년에 공장인을 모아서 만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니 멈추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면서 중종이 이제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종실록에서 나온 모습들을 알 수 있다시피 이 사인검은 조선 왕조 때 왕실이 주도해가지고 내내 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어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전설에 가까워요. 야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어야 하는지는 좀 다소
당혹스럽게 그지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선 조정이 애군을 쫓기 위해서 4인 참사검을 꾸준히 제작한 것은 사실이고, 심지어 연산군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에 200자루씩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어도는 우왕이 참수되는 과정에서 소실되었고, 훗날 태종이 부친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다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태종이 제작한 전어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사진으로 보셨던 바로 그 물건이고, 오늘날 이게 어디에 남아있냐면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어도가 사실 뭐 진본은 아니지만 진본을 모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제 레플리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레플리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모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태종은 파손된 전어도를 다시 제작해서 바칠 정도로 부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계모인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원한은 전부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태종이 편전에서 신하들에게 신덕왕후 강씨는 나에게 계모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에 신하들이 계모란 본래 전처가 세상을 뜬 후에 계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계모는 그런 개념이긴 해요. 정확한 개념이. 전처가 세상을 뜨고서 그 뒤에 이어서 들여온 이제 두 번째 부인을 계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신덕왕후 강씨는 신의왕후 한씨가 살해생전에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계모는 아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하들의 학술적인 답변에 태종은 살짝 빈정이 상했는지 자신은 신덕왕후 강씨에게 조금도 은혜를 입은 기억이 없다면서 막 성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태종은 부친인 태조가 하도 신덕왕후 강씨를 총애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어머니로 대했을 뿐이지 사실 나는 신덕왕후한테 그 어떤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다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태종은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증오했지만 부친인 태조가 살아계실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예우를 조금이나마 갖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편전에서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 이르기를 계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어머니가 죽은 뒤에 이를 계승하는 자를 계모라고 합니다. 라면서 계모의 학술적인 정의를 이야기를 하죠. 임금이 그렇다면 정릉, 여기서 말하는 정릉이 신덕왕후 강씨죠. 정릉이 내게 계모가 되는가 하니, 근데 태종이 바보예요. 사실 학술적으로 아니란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때 신의왕후가 승하하지 않았으니 어찌 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학술적으로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태종이 좀 빈정이 상해요. 이어서 보면요. 임금이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의가 없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애중하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기신의 제재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409년 9월이 됐습니다. 태조가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1년 남짓이 지났는데 태종은 부친인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도성 안에 있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사흘 한해 산기슭으로 천장을 해요. 새로 천장한 지역이 이제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죠. 물론 명분은 있었어요. 명분상 뭐였냐면은 아니 부친인 태조의 왕릉조차도 도성 밖에 있는데 하물며 정릉이 도성 안에 있는 건 온당치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제왕의 무덤을 도성 안에 두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 다 보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대문 안쪽이 그때 당시에 도성이었고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왕릉이나 그런 이제 능들이 묘역을 꽤 크게 차지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도성 안에 왕릉을 조성을 해버리면 나중에 왕릉 천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애초에 경기권에다 이제 설정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성 밖으로 뺀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잡았는데 뭐 본심은 다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릉이 이장됨에 따라 지명이 이제 두 가지가 여기서 유래되는 게 생깁니다. 하나는 서울시 중구 정동, 여기는 본래 정동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정동이라는 지명이 붙었고 또 하나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정릉이 새로 이장된 곳이기 때문에 정릉동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를 사흘 안에 산기슭으로 천장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심플하게 가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딱 눈치챈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나.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태조의 능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판국에 정릉이 또 이제 도성 한복판에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밖으로 빼자, 이장을 하자라고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태종도 바로 옳다구나 하고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종의 복수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또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나가지고 1410년 8월이에요. 큰 비가 내려서 청계천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익사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청계천에 있는 교량인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무너지니까 정릉에 있는 석상들로 돌다리를 만들자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물론 태종은 이를 흔쾌히 승낙했으며 무려 정릉의 석상들을 이용해서 광통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의 흙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 구기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석상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왕이나 왕비의 릉에는 그런 석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석상들을 빼가지고 광통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신덕왕후 강씨의 릉이 왕비 릉에서 일반 무덤으로 격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지 않으니까 저런 석상들도 다 빼라는 거죠. 한때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도 했대요. 설마 태종이 뭐 실록이 있는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저렇게까지 했을까? 좀 저건 너무 과도한 처사가 아니었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의문을 제기했대요. 그런데 2005년에 2005년에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 중에 정말로 광통교에서 정릉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상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석상들의 경우에는 이게 똑바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석상을 뒤집어서 끼워 넣은 것들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태종이 정말 애지간히도 신덕왕후 강씨를 미워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종은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나름 이제 쪼잔한 복수극을 끝마치게 됩니다. 살아승진의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신덕왕후 강씨는 사후 무덤인 정릉이 도성 밖으로 내쳐지고 일반 묘로 격화당하였으며 그 석상까지 광통교의 자재로 사용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는 거죠. 신덕왕후 광씨가 겪었던 이 수모는요, 그래도 나중에 복권은 돼요. 때는 1669년 현종 때였는데 그때 가서야 송시열의 건의로 간신히 복권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종은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복수극까지 다 마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태조시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태종시대 이야기인데, 자, 태종이 했던 첫 번째 과업이 뭐였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사냥은 끝났죠. 왕위 계승 사냥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냥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냥개들의 운명, 과연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